이 이야기는 정말로 공부가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에게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그중 몇몇은 이전과는 다른 학습 성과를 보일 것이다. 이 영상을 보며 어쩌면 내가 그런 몇몇에 속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고 또 봐라. 정말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며 내용을 무의식에 각인시켜라.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면 지금 당장 영상을 꺼라. 당신을 위한 영상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부 때문에 고민했거나 절망했던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내 앞에 놓인 공부라는 벽이 높게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잠깐 공부에 대한 부담 내려놓으시고 제 이야기 들어주세요. 공부를 잘하는 스킬, 잘 외우는 노하우 같은 방법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방향 설정 단계부터 제대로 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고 시간 아깝지 않은, 돌아가지 않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통해서 뭔가 공부 스킬을 기대하셨다면 그건 다음 영상부터 다룰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은 보다 근본적인 제대로 공부하는 공부의 출발을 돕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담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이 청소년이든 직장인이든 아니면 자녀를 둔 부모님이든 공부를 잘하는 법에 대해 이보다 더 깊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영상은 없을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 저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니,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해서 틀어놓고 무의식에 새겨 넣어주세요. 분명 여러분의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컨텐츠가 될 겁니다. 공부를 잘 못했던, 그러니까 등수로 따지자면 50%를 넘어서는 학생이 최상위권이 되는 경험, 정말 안타깝지만 사실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제 학창시절 그리고 학습 전문가로 학생들을 만나서 지도했던 지난 15년간의 경험을 다 합쳐도 한 서너 명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것도 1% 이내의 최상위권이 아니라 상위 한 5% 정도의 상위권이 되는 정도였어요. 한 개인의 경험을 일반화한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생각보다 성적을 올리고 공부를 잘하는 상태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사실일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이런 사실을 또 이야기해서 공부를 잘하고 싶은 여러분의 사기를 꺾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훨씬 강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왜 이게 어려울까?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까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이유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공부는 타고난 유전자, 학습 시간, 의미 있는 노력, 제대로 된 방법의 함수예요. 이 변수들이 곱셈으로 이루어져서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학습 능력이 뛰어난 유전자를 갖추고 있고 절대적인 학습 시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방법 역시 효과적인 방법이어야 해요. 이 요소들 중에 어느 것 하나 0이 되어버리면 나머지 요소들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결과는 0이에요. 곱셈이니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좌절하실 거예요. 바로 타고난 유전자 부분에서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타고난 학습 유전자는 정말 극소수의 천재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말하는 겁니다. 한 번 보면 다 외워진다는 그런 학생들이 정말 해마다 전국에 한두 명씩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유전자를 갖춰야만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공부의 결과, 학습의 결과는 이 네 변수들의 곱으로 결정된다고요. 한 요소가 약해도 나머지 요소들이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머리 탓하지 마세요. 스스로 생각에 머리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된다면 나머지 변수들을 더 키우면 돼요. 그런데 나머지 변수들을 키우는 것 역시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학습 시간, 의미 있는 노력, 제대로 된 학습 방법.
하루도 안 빠지고 혼자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거 말고 혼자 궁리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5시간 이상 확보하면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3일 정도 하고 나면 지치게 되죠. 제 이전 영상 댓글로 하루 공부 시간 8시간 매일 확보하면 인서울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류의 질문은 정말 많지만 안타깝게도 그걸 이뤄냈다고, 해냈다고 하는 댓글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잊어버리는 게 두려워서 자꾸 반복하고 딴 생각 안 하면서 집중하는 그런 의미 있는 노력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힘들고요. 누군가가 설명해 주는 것에 의존해서 학원, 인강을 듣기만 한 건데 그게 마치 내 것이 된 것 같은 그런 뿌듯함에 중독돼서 그걸 공부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공부 방법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입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공부라는 걸 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습자 중에 90% 이상이 이런 잘못된 환상에 빠져 있을 거예요. 어떤가요? 유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동안 제대로 된 공부에 접근하는 법을 모르고 살아왔으니까요. 모르고 한 실수는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은 그 지루하고 재미없는 공부라는 주제를 다루는 영상을 여기까지는 보셨잖아요. 왜? 더 잘하고 싶으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방법을 찾고 고민하는 분들이니까. 유전자 이외의 나머지 변수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방법을 몰랐던 것일 뿐이고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너무나 중요한 계산식이라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린 후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마인드셋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는 유전자 곱하기 학습시간 곱하기 의미 있는 노력 곱하기 제대로 된 학습 방법의 함수입니다. 기억하세요. 유전자, 학습시간, 의미 있는 노력, 제대로 된 학습 방법. 유아기 공부부터 시작해서 성인기 공부인 자격증 공부나 자기개발 공부 등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에서 마주하는 공부라는 경험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전자? 공부 시간? 방법? 멘토? 아니면 운? 아닙니다. 인지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생겨나면서 인간의 학습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이래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 많은 요소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어요. 근데 그 많은 학습 관련 요소들 중에 학습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학습 동기였습니다. 학문적으로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등으로 나뉘지만 여기서는 그 모든 동기 요소들을 묶어서 학습 동기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를 진심으로 잘하고 싶다,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 성취 동기나 칭찬, 선물, 보너스, 연봉 인상 등 외적으로 제공되는 당근으로 인한 외적인 동기까지 학습 동기는 정말 다양합니다. 사실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활동, 그러니까 공부뿐만이 아니라 운동, 스피치, 글쓰기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학습 동기는 그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억지로 하는 공부,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한 공부, 해도 나에게 별다른 이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공부라면 쉽게 지치게 되고 하기 싫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대로 된 학습 동기가 없다면 학습 시간을 확보하기도 힘들고 그나마 앉아있는 공부 시간도 억지로 하는 거니까 의미 있는 노력이 될 수가 없죠. 학습 방법 역시나 비효율적인 그야말로 시간 채우기식 공부 방법이 될 거예요. 앞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공부 시간, 의미 있는 노력, 제대로 된 학습 방법 어느 것 하나 챙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학습 동기를 만들 수 있느냐? 사실 이건 인위적으로 밖에서 만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의 학습 동기를 만들어준다는 건 거의 불가능, 환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건 자녀 스스로가 학습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정도예요. 그 이상은 학습자 본인이 해야 해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학습 동기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재미와 몰입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만 경험하면 무조건 학습 동기가 생겨납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공부가 재미있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분명 재미를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그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학생은 수학에서 도형 부분만 재미있다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수학의 다른 부분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상하게 도형 부분은 재미를 느끼는 거죠. 또 다른 학생은 사회에서 지도를 보면서 공부하는 부분은 재미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보다 어린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 처음 글자를 익힐 때 따라 적으면서 재미있다고 하는 사례도 많아요. 어떤 분은 자동차 같은 기계의 작동 원리를 알아가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세계사의 특정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 분도 계세요. 안타까운 점은 이건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학습자는 재미를 못 느끼는데 옆에서 재미있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먹힌다는 거죠. 애시당초 흥미를 느끼는 영역이 다른 거니까요. 그렇다면 남은 하나의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 몰입. 인간의 두뇌는 무엇인가에 몰입하면 재미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그걸 반복해서 더 오랜 시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그 순간 몰입하는 느낌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는 그 느낌, 집중하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는 그 기분, 그게 몰입이고 그 무엇보다 강력한 학습 동기가 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황농문 교수님이 쓴 몰입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즉, 내가 하는 공부에서도 나 스스로 몰입하는 경험을 할 수만 있다면 시키지 않아도 주변에서 말려도 그 느낌을 다시 또 경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험은 외부의 자극이나 보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족 모두가 일주일에 딱 1시간만 뭐가 되었든 각자가 공부할 거리를 가지고 와서 식탁에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도 스마트폰 끄거나 던져두고 각종 알람 다 끄고 온전히 내 공부만을 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확보해서 다 같이 해보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처음 잡는 영역부터 몰입해서 공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일 그렇게 했는데 딱히 몰입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다음 주에는 다른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길게 말고 딱 1시간만. 성인들 중에 일 잘한다고 인정받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딱 시간 정해놓고 내가 이 시간까지만 이거 하고 나머지는 내일 출근해서 해야지, 바로 퇴근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일을 시작해요. 근데 어느덧 나 스스로와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음 했던 시간 약속 무시하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남은 거 마저 하고 가야겠다고 생각을 바꾸는, 이런 분들은 애사심이 남달라서 원래부터 그런 성격이어서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겠지만 높은 확률로 그 일을 하면서 몰입을 경험한 겁니다. 그 몰입의 경험이 기분 좋게 느껴진 거죠. 그런 감정, 기분이 일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은 계속 시계만 보고 퇴근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죠. 이건 그 일에 몰입하지 못한 거예요. 몰입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지루하고 또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되기 한 5에서 10분 정도 전이면 이미 일을 정리하고 있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몰입. 최대한 내가 하는 공부에 몰입하는 경험. 한 발 더 나아가서 재미를 느끼는 경험을 해야 해요. 재미라는 요소는 사람마다 느끼는 분야가 다를 수 있지만 몰입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건 황농문 교수님의 몰입이라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이 책에 대해서 다루는 영상도 올릴 테니까 그 영상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공부는 타고난 유전자, 절대적인 학습 시간, 의미 있는 노력, 제대로 된 방법의 함수이고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학습 동기예요. 이 학습 동기를 이끌어내는 건 학습 내용의 재미를 느끼거나 그 내용에 몰입하는 경험이에요. 즉,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재미나 몰입을 경험하게 해서 학습 동기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진 학습 동기가 절대적인 학습 시간을 늘리고 억지로 하는 노력이 아니라 의미 있는 노력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결국 학습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값이 긍정적으로 커지게 되니까 학습 결과 역시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학습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학습자 내부에 있는 동기인 내적 동기에 좀 치우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보단 약하지만 훌륭한 동기라고 할 수 있는 외적 동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영상을 기획할 때 이 부분도 넣어야 되나 고민이 많았지만 어차피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공부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다뤄보겠다고 마음먹은 만큼 간단하게라도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자격증을 따는데 6개월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근데 그 자격증을 따면 연봉이 1년에 50만 원 오른대요. 그러면 그 자격증 따시겠어요? 아니면 그 자격증 공부할 시간에 쉬거나 다른 일을 하실래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굳이 딸 필요가 있겠냐는 쪽으로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근데 조건을 바꿔서 이 자격증을 따면 연봉이 1,5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25만 원을 더 벌 수가 있대요. 이러면 도전하실래요? 아마 이런 조건이라면 공부해보겠다는 선택을 하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서 자격증의 종류가 바뀌었나요? 아니면 공부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바뀌었어요? 아닙니다. 바뀐 건 딱 하나. 그 자격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밖에 없죠. 가상의 상황 하나만 봐도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외적인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학습에서 외적인 동기는 누군가의 칭찬, 금전적인 보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과목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학생에게는 그 선생님의 관심, 칭찬과 격려 한마디가 굉장한 학습 동기가 됩니다. 선생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라도 그 과목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많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외적 동기예요. 근데 외적 동기는 지속성도 약하고 또 갈수록 더 강하고 높은 보상이 주어져야 효과가 지속된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돼요. 성적 오르면 게임 시간 늘려줄게, 게임 아이템 사줄게, 폰 바꿔줄게 등의 보상을 통해서도 공부를 할 수는 있지만 학습자 스스로 느끼는 공부에 대한 재미, 몰입하는 경험이 훨씬 더 큰 학습 동기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의지가 약해요. 우리 아이는 의지가 약해요. 이런 말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의지가 약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의지 역시 학습 동기의 크기에 따라 좌우가 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내가 그 공부를 해야 할 이유, 동기가 크고 명확하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죠. 의지가 꾸준히 유지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에게서 주입된 목표, 만들어진 학습 동기라면 학습 의지의 지속성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먹은 게 오래 못 간다고요. 이게 대부분의 도전이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기 위해서라도, 의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학습 동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가 하고 싶었어요. 절대적인 학습 시간을 채우고 의미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학습 동기입니다. 이게 성취를 이뤄내는 속도에 영향을 주거든요. 빠른 속도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제대로 된 학습 동기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속도와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속도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방향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합니다. 학습 관련 마인드셋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로 목표 설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표 설정 역시 많은 학습자들이 제대로 못하는 영역인데요. 이것도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들에서는 목표를 엄청 크게 세우라는 이야기도 있고, 반대로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세우고 점점 그 목표를 키워나가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학습과 관련해서는 큰 목표를 세우라는 조언이 조금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이 목표라고 하는 녀석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더 오래, 더 멋지게,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데 목표가 지나치게 현실적이면 딱 거기까지만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목표를 세워야 그에 걸맞는 행동,
즉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꼭 학습 목표가 엄청나게 커야 한다, 현실적이어야 한다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맞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인생이라는 큰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원대한 정말 큰 목표를 세우는 게 맞고요. 한 달, 3개월, 이번 학기 정도 기간이라면 현실 가능한 목표가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목표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목표를 세웠느냐는 겁니다. 학습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정말 다양한 주장들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 학자들의 주장 중에 공통된 부분, 핵심만 모아서 정리하자면 시간과 목표 달성된 상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 6시간씩 공부한다, 성적을 끌어올린다, 이건 제대로 된 목표가 아니에요. 2024년 2월 28일까지 수학 1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다 푼다. 2023년 1학기 말까지 전 과목 평균 성적을 2등급으로 받는다. 2024년 3월 말까지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다 풀고 동일한 문제가 나오면 다시 틀리지 않는다. 이런 게 제대로 된 목표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에 따라서는 행동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통제되는 변인까지 넣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신데 핵심은 기간과 성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두 가지가 들어간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매일 반복해서 상기하세요. 종이에 매일 적는 것도 좋고요. 소리 내서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산책이나 조깅 아니면 운전하면서 혼자서 계속 중얼거려요. 의식적으로 각인시키는 거죠. 내 목표를. 이렇게 하면 서서히 내 행동, 내 의사결정에 그 목표가 영향을 줍니다. 공부 그만하고 싶고 내일로 미루고 싶고 이렇게 한다고 잘 될까 의문이 들 때 그때마다 의지를 붙잡아주고 다시 계속해서 책상 앞에 앉아있게 해주는 그게 바로 목표의 역할입니다. 마법처럼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는 힘을 얻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데 좀 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표를 정해라는 거예요. 목표가 여러 개여도 상관없어요. 2026년 9월 평균 1등급 초반대 성적을 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당당하게 수시원서를 쓴다. 2025년 12월 전 영역 1등급의 수능 성적표를 받는다. 2024년 6월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이번 기말고사에 평소 3, 4등급대를 받았던 특정 과목에서 1등급을 받는다. 일단 적으세요. 달성하는 시간과 목표가 달성된 상황을.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스마트폰 처음 볼 때 제일 먼저 그것부터 보세요. 교실에 도착해서 또 한 번 쓱 보고 스마트폰 제출 직전에 한 번 더 보고 나중에 폰 돌려받고 전원 켠 후에 또 보세요. 내 공부 시작하면서도 또 보고요. 중간에 하기 싫어질 때도 보고요. 오늘 공부 마무리하면서도 또 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화면으로도 또 보세요. 이걸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목표가 내 행동을 지배한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마음속에 이게 될까 했던 의심이 이거 된다,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바뀔 때까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 전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공부는 학습 유전자, 절대적인 학습 시간, 의미 있는 노력, 제대로 된 학습 방법의 함수입니다. 이 중에서 학습 유전자는 선천적인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서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들을 좋은 방향으로 바꾼다면 분명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절대적인 학습 시간과 의미 있는 노력은 공부의 속도와 지속성과 관련되는 요소이고 제대로 된 학습 동기를 통해서 변수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외적인 동기도 영향을 주지만 재미나 몰입하는 경험 등 내적인 동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방향과 관련된 요소가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의 크기와 상관없이 어떠한 목표든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반복해야 달성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목표는 내 행동을 통제하고 지배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달성에 걸리는 시간과 달성된 상태를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반복해서 상기하세요. 공부를 잘하는 데 필요한 학습 마인드셋은 이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한 분이고 그 의지가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How to Study 강쌤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그 무엇이 되었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항상 계획대로 실행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영상이다. 이런 분들 중 간절함의 크기가 큰 분들은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혹시나 이미 계획한 대로 삶을 살고 있거나 아무런 계획조차 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꺼라. 당신을 위한 영상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학습법 총정리 영상 2편 계획 세우기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꼭 공부에만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무엇인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라면 참고가 되실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분명 원하는 목표를 이루실 거예요. 적어도 스스로가 가진 문제점을 알고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선택하셨을 테니까요. 분명 여러분은 잘 되실 겁니다. 지난번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 잃었던 의욕을 찾았다고 연락 주셨어요.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상은 그저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렸을 뿐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하루하루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이번 영상 역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획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목표도 그렇지만 이 계획 역시 꼭 공부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내가 하는 업무 등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꼭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것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공부를 한 것에 대한 결과일 뿐이죠. 그러니까 인지적 목표로서 특정한 학습 내용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음을 평가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내용을 익히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어쩌면 긴 삶의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단순히 성적을 더 잘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제대로 계획 세우고 실천하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는 타고난 유전자, 절대적인 학습 시간, 의미 있는 노력, 제대로 된 방법의 함수예요. 여기서 절대적인 학습 시간과 관련된 게 계획 세우기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24시간이 주어지잖아요. 만약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학원이나 과외, 인강을 듣는 시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3시간 남짓 3시간도 내기 힘들잖아요. 이 온전히 나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절대적인 학습 시간을 알차게 채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 세우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공감하시는 내용이실 거예요. 문제는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실천이 쉽지 않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2가지 정도 계획 세우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멋지게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며칠 지키지 못하고 어쩌면 첫날부터 꼬여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적 있으시죠? 그 모든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고 자책하면서 나는 못난 놈, 의지 박약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진 않으셨나요? 아마도 많이들 그러셨을 거예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근데 계획을 세울 때 원래 계획은 잘 안 지켜지는 거야 라고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해 보세요. 이게 계획을 세워서 안 지켜도 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도 생각처럼 착착 지켜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목표 달성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계획 달성이 중요한가요? 당연히 목표 달성이 훨씬 중요하죠. 계획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실천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목표를 위해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못나서,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계획은 그대로 안 돼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특정 장소에 가려고 하면 차에 타고 내비게이션으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빠른 길, 가장 짧은 길, 운전하기 편한 길 등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해주고 내가 선택한 옵션에 따라서 길 안내를 시작하죠. 근데 중간에 내가 가는 경로상에 교통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내비게이션은 그 상황에 맞춰서 바뀐 경로를 안내해 주잖아요. 목표 지점에 가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코스를 알려주잖아요. 우리의 계획이란 것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교통체증이 발생한다고 해서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발생한다고 해서 내비게이션이 거긴 못 갑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중간에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상황에 맞춰서 목표를 향한 경로를 수정하는 거죠. 변경된 목표를 따라서 길을 가다 보면 결국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잖아요. 전혀 다른 엉뚱한 곳에 가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공부도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계획은 원래 잘 안 지켜져요. 내가 아무리 잘 지키려고 노력해도 그대로 지키기는 어려워요. 당초 내가 계획을 세울 때 그 목표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것들을 미처 몰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저 상황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세, 태도예요. 계획의 묘미는 수정하는 데 있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수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 계획은 잘 안 지켜진다. 이번에는 돈 버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일 내가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만 하다가 뭔가 부업을 생각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목표를 가외 시간에 온라인 판매로 월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올린다 라고 세웠어요. 계획은 오늘부터 아침에 딱 2시간 동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G마켓에 물건 딱 한 개만 올린다고 했어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는 주말 포함해서 매일 한 개씩 상품을 올리다 보면 한 2달 정도 지나면 60개 정도 상품을 판매하게 될 거고, 그럼 그 중에 한두 개 제품은 좀 팔리지 않을까 싶어요. 부푼 마음으로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하죠. 근데 처음에는 사실 용어부터 생소해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통신 판매업 신고까지 했는데 막상 제품을 소싱하는 과정부터가 힘들 거예요. 요즘 다들 해외 구매 대행하니까 나도 그거라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알리나 아마존 이런 해외 사이트에 들어가 봐요. 이런저런 내용 확인하고 사진 다운받고 내 마진 계산하고 배송은 어떻게 할지, AS나 클레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새로 정해야 돼요. 결국 첫날부터 상품 한 개도 못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날도 크게 진전이 없을걸요? 결국 3, 4일 만에 겨우겨우 상품 하나 올려요. 그럼 생각하겠죠. 계획에 차질이 생겼네. 이렇게 되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텐데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도 더 잘해야겠다, 제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4일 만에 계획을 아예 접어버리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걸 실천하는 과정에서 분명 처음부터 막혀요. 어떻게 하는지부터 챙겨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정도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 하나만 알면 계획을 오래도록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바로 원래 초반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목표로 한 것이 공부가 되었든 재테크가 되었든 아니면 운동이 되었든 분명 시작 지점에서는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워낙 초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모른 채 계획 세우기를 하는 거죠. 의도치 않게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실천하기 힘든 계획을 세우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이 어긋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중요한 건 이렇다는 사실, 이렇게 계획 실천이 어그러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빠르게 계획을 수정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조금 긴 영어 지문 5개를 읽고 관련된 문제를 풀고 모르는 단어나 표현을 정리해본다. 1시간 동안 기본서의 특정 부분을 한 3번 정도 읽고 마무리하면서 내용 요약 필기를 한다. 30분 동안 워밍업으로 심박수 120에 맞춰서 뛰다가 이후에 한 20분 정도 심박수 140에 맞춰서 뛴다. 이런 계획들 절대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요. 기본이 없으니까요. 기본이 없는 상태로 무엇이 기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획을 세웠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계획대로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영어 지문을 읽는다고 하면 처음에는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잔뜩 나올 거예요. 1시간 동안 지문 5개 보기로 했는데 첫 번째 지문 하나 나오는 문제랑 모르는 단어만 정리했는데 40분 정도가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절망하면서 계획 실천을 포기해버리죠.
머릿속으로는 재빨리 계산하면서 이 속도라면 절대 영어 잘할 수 없어. 원래 계획했던 것에 5배 정도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러면 시험 다 끝나버린 후가 될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근데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기본을 쌓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본이 쌓이면, 준비를 마치면 그때부터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공부를, 일을 해낼 수 있어요. 내 스스로 이만큼의 속도로 해낼 수 있다는 것 역시 처음 계획 세울 때는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걸 받아들이시고 또 서서히 가속이 붙어서 결국에는 엄청난 속도로 계획을 당겨서 할 수 있다고 믿고 여유를 가지고 시작해주세요. 계획이 틀어지면 다시 세우면 그만이에요. 원래 그런 거니까요. 자기 탓하지 말고 그냥 상황이 이렇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계획은 세우는 것 못지않게 점검하고 수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밤 계획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시간을 마련하세요. 이게 꼭 30분, 1시간 이럴 필요 없습니다. 길게 잡았을 때 10분, 짧으면 3분 정도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공부나 일을 하기 전에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 하기로 한 일이 뭐지? 이것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의 우선순위나 내 오늘 하루의 상황, 동선 등을 미리 생각해서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밤이 되면 오늘 아침에 세웠던 계획을 얼마나 실천했나?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면 오늘 못한 것들은 언제 할 것인가를 살피고 수정하고, 이게 다예요. 사실 이건 간단한 것 같지만 매일 주말이나 휴일에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일상에서 루틴이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따로 시간을 낸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수험생을 비롯해서 제가 많은 학생들에게 권하는 계획 세우기의 가장 중요한 팁은 빈 공간을 남겨두는 겁니다. 편의상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주중에 하루 정도, 그리고 주말 오전에 한 번, 이렇게는 그냥 빈칸으로 비워두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실천하다가 미처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하는 거예요. 보통 계획이 틀어지면 다 못한 내용은 바로 그 다음 계획 대신으로 바꾸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도미노처럼 계획을 못 지키는 게 연속적으로 반복돼요. 예를 들어 오늘은 수학 문제 25문제를 1시간, 그 다음에는 영어 지문 3개를 45분, 마지막에 인강 하나 듣고 간단히 정리 1시간,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수학 문제 풀이를 15문제밖에 못한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남은 10문제를 계속 연달아서 해요. 그럼 당연히 뒤이은 영어 지문 보는 것도 아예 못하거나 한두 개밖에 못하겠죠. 그럼 또 밀린 영어는 인강 들을 시간에 할 거고, 첫날이라서 의지가 있는 상태라서 잠을 줄여가면서 끝까지 계획을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학을 다 못했다면 일단 다 못한 상태로 끝내고 원래 계획했던 영어 지문 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다 못 푼 수학 문제는 다음번에 수학 문제 풀 때 먼저 풀어도 되고요. 미리 계획 세울 때 마련해 두었던 빈 시간에 그걸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계획이 좀 덜 밀리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전부 다 밀려버리면요. 그렇다면 계획을 수정해서 앞부분은 조금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수정해야죠. 지쳐서 포기하면 목표에 아예 갈 수 없지만 페이스를 조정해서 계획을 수정하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가기만 하면 언젠가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만약에 계획을 다 실천하면 그때는 빈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계획 실천하는 것 초반에는 이렇게 되기 힘들 거고요. 아마 계획 실천하기가 몸에 좀 익숙한 분이라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땐 선택을 해야죠. 계획을 착실하게 실천한 나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여기고 그냥 쉴 수도 있고요. 혹시나 다 달성하면 이거 해야지 라고 미리 생각해 두었던 것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아니라면 다음에 계획했던 걸 미리 당겨서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엔 정답이 없어요. 일단은 내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작성했던 계획을 다 실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시간은 각자가 알아서 보내면 돼요. 쉰다고 잘못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하나, 계획 세우기에 앞서서 목표를 쪼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목표가 내년 수능에서 영어 만점을 받는 거라고 치면
현재의 내 수준, 상황과 그 최종 목표 사이에 작은 목표들을 몇 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은 내가 영어 4등급이라면 일단은 안정적으로 3등급,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3등급 대 성적은 나오는 상황을 만들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1등급,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난이도에서 나오더라도 1등급이 나오는 수준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현재 내 상황과 최종 목표 사이에는 2개 정도의 세부 목표가 생길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현재 상황과 가장 가까운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그 사이에 달성해야 할 작은 목표들이 또 있을 거예요. 안정적인 3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듣기 문항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한다. 어떤 유형의 질문은 무조건 맞춘다든 것 같은. 그럼 그런 것들은 작은 목표가 되겠죠. 이 가장 작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부터 세우는 게 좋아요. 목표의 크기에 따라서 1일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일주일 단위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 단위의 목표가 될 수도 있죠. 일단 그렇게 최초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좀 더 세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루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오늘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달성하면 길게는 최종 목표에 조금 더 가까이 간 거잖아요. 만일 달성하지 못했다면 미리 마련해 두었던 빈 공간, 빈 시간을 활용하거나 계획을 수정하는 거예요. 목표를 작게 쪼개고 가장 작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도 잘게 쪼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계획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 요소가 뭐냐면 중간중간에 자꾸만 떠오르는 판단이에요. 이거보다 저거 먼저 하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은데? 이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이 나은 것 같은데? 등등. 계획을 실천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중간에 자꾸만 판단이 개입돼요. 새로운 판단이 더 나은 것 같고 더 효율적인 것 같죠. 그래서 미리 세워두었던 계획을 깡그리 무시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 경험상 그런 판단으로 수정한 방향은 딱히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기존 계획대로 했을 때와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기존 계획이 더 맞는 방법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계획을 실천할 때는 중간에 어떠한 판단도 하지 마세요. 일종의 누군가가 정해놓은 시간표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냥 그 시간에는 그걸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계획했던 것들을 제대로 실천할 수가 있어요. 판단은 나중에 하루 일과 마치고 계획을 점검할 때,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 계획을 세울 때 그때 하세요. 그때 판단해도 더 나은 방법, 방향이 있다면 비로소 판단을 계획에 담아서 수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실천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계획 세우기 전에 계획은 원래 잘 안 지켜진다. 초반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점들을 알고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시작한다고 마음먹으세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때는 우선 매일 점검하고 수정하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 중간중간에 빈 공간을 마련해 두세요.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최종 목표를 세부 목표로 쪼개고 그 세부 목표를 더 작은 목표로 쪼개세요. 가장 작은 단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걸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계획을 실천하다가 중간중간에 떠오르는 판단은 무시해주세요. 누군가가 시킨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존 계획을 실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세요. 판단은 계획을 점검하고 수정할 때 해도 충분합니다. 일단은 계획 세운 걸 그냥 하세요. 공부, 일, 운동 등 목표가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계획 세우기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뭔가 잘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답답하셨던 분일 테고 그 답답함을 해결할 힌트를 조금이라도 얻으셨다면 지금 바로 그 힌트를 적용해 보세요. 지금 바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모습이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니까. 이 영상은 어떤 공부가 되었든 잘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라 고민인 분들을 위한 영상이다. 학생들의 정기고사 준비, 수험생의 입시 준비, 성인의 자격증 대비 등 이 영상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을 바탕으로 꾸준히 공부를 하면 누구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가 그 잘하고 싶은 누군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라. 이 짧은 영상조차 끝까지 보지 못하는 의지라면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포기하는 일을 도울 수는 없다. 그러니 부디 공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라. 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학습법 총정리 영상 3편 인풋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전 2편의 영상을 통해서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아마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실 거예요. 학습법 대작 시리즈 첫 번째 영상부터 말씀드렸는데 공부는 타고난 유전자, 절대적인 학습 시간, 의미 있는 노력, 제대로 된 학습 방법의 함수예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인풋과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룰 아웃풋은 그 중에서 학습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짚어드리는 내용들 잘 이해하시고 따라만 하시면 분명 지금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은 더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모든 학문의 시작은 용어의 정리부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상태인지부터 정의한 후에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이 영상에서 말하는 공부를 잘하는 상황은 내 머릿속에 없는 학습해야 할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자유자재로 찾아낼 수도 있고 제시된 문제 상황에 적절히 지식을 꺼내서 해결한다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비로소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잘 집어넣고 잘 꺼내고 잘 응용하는 것. 이 세 가지 모두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공부했던 것이 떠오르긴 했는데 그게 시험 다 끝나고 나서면 공부를 잘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험 다 끝나고 정답을 이야기해봤자 아무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라는 전제 조건 하에 잘 집어넣고 잘 꺼내고 잘 응용하는 것을 공부를 잘하는 상황이라고 정의 내릴게요. 이 중에 오늘은 잘 집어넣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미국의 교육학자죠. 벤저민 블룸은 인지적 영역의 교육 목표를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이 6단계로 나눴어요. 이 6단계의 목표는 뒤로 갈수록 고차원적인 교육 목표인데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하위 단계를 충족해야 좀 더 상위 단계의 목표를 충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에 관한 지식이 갖춰져야 이해가 가능하고 이해가 되어야 적용이 가능하고 적용이 가능해야 분석이 가능하다는 식이죠. 이건 모든 학습에서 다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과목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자, 순서 잘 기억하세요.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사실 교육학계에서는 뒤쪽에 있는 고차원적인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치러지는 시험의 거의 대부분은 지식이나 이해 정도 수준의 목표인 경우가 가장 많고요. 적용이나 분석 정도로만 올라가도 아주 까다로운 문제로 지부되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기본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특정한 내용에 대한 지식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때 머릿속에 있다는 것은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암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암기만 강조하는 교육이 잘못된 거지 암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모든 공부의 시작은 암기예요. 암기. 그러면 논리적인 흐름상 공부를 잘하는 가장 첫 출발은 암기가 되겠죠. 수많은 인지심리학적 연구 결과에서는 우리가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방법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바로 반복이 최고의 암기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교사 시절에 학생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부터 좀 해드릴게요. 하루는 학생들이 와, 선생님은 어떻게 그 많은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대단원 전체의 구조부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핵심과 이번 시간 내용의 구성까지를 교과서나 참고서 한 번도 보지 않고 칠판에 마인드맵으로 그리는 모습이 학생들에겐 신기했던 거죠. 근데 이건 학교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원래부터 탁월한 암기력을 보유한 건 아니고요. 비밀은 반복에 있습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그 내용을 그 시간에 처음 듣는 거지만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들은 새학기 시작 전에 이미 대략적인 내용 구성과 흐름을 파악하고요. 그에 따라 학습 진도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업 자료를 만들기 시작하죠. 이때 교과서, 참고서, 교육과정 해설서 등의 자료를 참고해서 뼈대를 만들고요. 그 뼈대를 바탕으로 마인드맵이나 PPT 등 수업 자료를 만들어요. 그리고 본시 학습이 시작되죠. 한 학년이 대략 5개 정도의 학급이라고 하면 똑같은 내용을 최소한 5번은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 3번째 반쯤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그냥 자동으로 술술 나와요. 만약에 학급 간에 진도 차이가 좀 있어서 내용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한다면 그 과정에서 머릿속에 있는 내용의 강화가 더 이루어지죠. 어떤 공부가 되었든 내가 그 공부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피고 뼈대를 구성한 후에 자료를 다 꺼내서 뼈대를 구체화하고 5번, 6번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따금씩은 앞에 암기했던 부분을 불러오기도 하면서 당연히 배운 내용이 잘 떠오르겠죠. 이건 모든 공부에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떤 공부가 되었든 반복을 이기는 암기 방법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방법에 대한 예시를 설명드리자면 영어 단어 30개를 외운다고 치면 단어 하나하나를 암기될 때까지 보고 넘어가고 하는 방식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볍게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기억 저장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아요. 학생이라면 교과서, 자격증 준비생이라면 기본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처음 읽을 때, 1회독 때는 읽는 속도도 엄청 느려요. 한 번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이게 2번, 3번, 4번, 5번 반복되면 점점 속도가 붙어요. 읽을수록 이해되는 부분도 많아지고 내용 중 일부는 암기도 돼요. 결국 처음부터 하나씩 파고 들어가는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넓게 이해하는 게 가능해요. 이걸 많은 학생들이 고민인 영어 공부에 적용하면 이래요. 첫째, 일단 교과서 본문을 계속 반복해서 본다. 계속. 처음에는 모르는 단어 표시도 하고 뜻도 따로 정리하고 아마 읽는 속도가 더딜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나중에 5회독쯤 되면 처음 걸렸던 시간의 절반 정도면 충분히 볼 수 있어요.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몰랐던 단어랑 그 단어 뜻을 함께 봐요. 읽다 보면 내용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들어와요. 그러면 떠오르는 내용부터 문장 단위로 암기해 보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는 따로 정리해놔요. 그 단어들은 즉각 암기하고 그 시간 공부 마무리할 때, 그리고 하루 공부 마무리할 때, 한 주 공부 마무리할 때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반복해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기억이 인출되는 상황 조건을 다양하게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조용한 독서실에서만 영어 단어를 인출했다면 조건이 다른 조금은 시끄럽거나 집중을 방해하는 상황에서는 인출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상황 조건에서 인출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성인이 되기 이전, 그러니까 이메일이란 게 자리 잡기 이전에 저희 집 우편 번호는 606-042였어요. 실제로 쓰지 않은 지 20년이 넘은 숫자인데 아무 의미 없는 순서의 숫자 조합인데 지금도 기억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딱히 사는 집 우편 번호를 암기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거든요. 의미 있게 반복하지 않았거든요. 어릴 적에는 편지를 쓰려면 무조건 우편 번호는 알고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는 줄곧 우리 집 우편 주소를 반복했던 거죠. 반복. 또 하나의 사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 사교육을 받지 않고 전교 1등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학생의 경우에 정말 독하게 무한 반복하는 친구였어요. 누적적으로 매일 교과서를 읽는데 첫날에는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내용을 공부했으면 그걸 3번 읽고 끝. 다음 날에 진도가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나갔으면 집에 와서는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점 읽는 양을 늘려나가는 거죠. 전 과목을 다.
근데 이게 앞부분 내용은 계속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엄청난 속도로 읽어낼 수가 있어서 정기고사 직전쯤 되면 순식간에 시험 범위까지 내용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반복보다 좋은 암기 방법은 없습니다. 스키마라는 용어는 원래 인지심리학에서 사용하던 단어인데요. 최근에는 AI나 머신러닝 등의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인지심리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궁금한 거니까 아주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스키마는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역사 공부를 하면 연대표라는 게 있잖아요. 시대 순서로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표. 이거 보면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는지,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세계사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공부했다면 연대표를 보면서 이 일이 언제쯤 일어났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만 알아도 이전보다 수월하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스키마의 역할이에요. 왜 어린이들한테 독서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배경 지식이 많으면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스키마 형성과 관련된 거예요. 운동이 되었든 물리학이 되었든 역사가 되었든 그 어떤 공부가 되었든 기존 머릿속에 있는 스키마를 바탕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분이 만약에 나이가 어리다면 혹은 자녀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시청하는 분이라면 무조건 스키마 형성에 신경 써주세요. 많이 보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경험하는 게 스키마 형성의 최고입니다. 공부할 내용에 대한 스키마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그 공부를 해야 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사람도 없습니다. 예전에 조승현 씨가 영상에서 본인이 지식을 쌓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본인의 머릿속에는 세계사 연대표가 있다는 거예요. 미술사를 중심으로. 그래서 어떤 새로운 지식을 익히면 무조건 그 머릿속 연대표에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다고. 이건 인문계열의 공부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어들, 공식이나 사전 학습 내용 등이 스키마를 형성하고 있어야 비로소 그 문제에 제대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스키마 형성과 관련해서는 학자들이 올린 영상들도 있을 테니까 그 영상들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스키마가 형성되어 있으면 공부가 좀 더 편하다는 정도만 이해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공부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공부해야 할 내용을 만드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료를 만들 때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우선 다루는 주제를 몇 개 나눌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들의 하위 주제를 또 몇 개 나눌 거고요. 그 다음 그 하위 주제들에서 알려줘야 할 개념이나 내용 등을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본인 머릿속에 전체적인 흐름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히면 그때부터 구체적인 내용 채우기를 시작하겠죠. 이때 여러분이 구성한 그 전체적인 흐름, 즉 자료를 만드는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자연스러운 흐름이 바로 목차예요. 그러니까 목차 부분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자료를 만든 사람의 의식의 구조나 흐름 등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차를 볼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또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런 순서대로 했지? 왜 이거 하위에 이게 들어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내용의 흐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교과서를 만든 분과 똑같은 흐름이 될 수도 있고 조금은 다른 흐름이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처음 만드는 흐름은 초안일 뿐이에요. 여기까지 한 후에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의 학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읽다 보면 책의 목차에 있는 흐름이 맞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내가 정한 흐름이 맞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머릿속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서 계속 그 공부의 순서, 흐름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오늘 공부 끝나기 전에 최종적인 흐름 한 번 더 풀어서 써보고 다음번 공부 시작할 때 다시 업데이트된 흐름을 적어보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앞에서 말한 스키마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푼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어떤 문제는 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어떤 단원에서 출제가 되었고 어떤 공식을 활용하면 되는지 한 번에 쭉 떠오르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문제는 이게 어떤 단원의 바탕을 둔 문제인지 애매한 경우도 있죠. 보통 그런 경우는 딱히 이거다 싶은 풀이법도 안 떠오르고요. 두 경우의 차이는 개념 지도가 머릿속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목차 살피기를 통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전후 관계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그만큼 문제들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되면 시간만 많이 걸리고 돌아가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목차를 읽고 뼈대를 만드는 데 시간을 좀 더 투자하세요. 분명 여러분의 공부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마주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 앞에 높은 엄청난 학습 분량에 주눅이 드는 경우가 있죠. 보통 1년 이상 준비해야 하는 전문직 자격증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죠. 아니면 기본이 없는 상태로 입시 관련 내용을 처음 접할 때도 그렇고요. 이럴 때는 무조건 학습 내용을 잘게 쪼개야 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큰 배를 만드는 조선소의 견학을 가보면 엄청난 규모의 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만드는 경우가 없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어떤 배들은 지상에서 지어지는 대형 상가보다도 큰 규모의 배들도 있는데, 이런 규모의 배들을 만들 때는 마치 배를 롤케이크를 자른 것처럼 구역을 나눠서 만들더라고요. 큰 배를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각 조각들은 몇 개의 도크에 나눠서 만들더라고요. 다 만들어진 조각을 마지막에 합치면 결국 엄청난 규모의 배가 완성되고요. 배를 만드는 공간인 도크가 5개밖에 없다. 배 한 척 만드는데 10개월쯤 걸린다. 그러면 산술적으로는 1년에 한 5, 6척밖에 못 만들잖아요. 근데 조선업계에서는 이렇게 잘게 쪼개서 결합하는 방식으로 1년에 수십 척의 배를 건조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단원으로 1단원부터 3단원까지 끝까지를 공부해야 한다면 잘게 나눠서 작은 조각 하나를 완전히 학습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전체 분량을 긴 호흡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게 나눈 한 조각, 그 한 조각의 공부에만 집중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세요. 분명 이전보다 훨씬 학습 효율이 높아질 거예요. 이 방법은 아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공부, 특히 인풋,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없는 내용을 내 머릿속으로 집어넣는 끝판왕, 바로 설명하기 공부법이에요. 이거 꼭 친구나 동생 앉혀놓고 하거나 인형 앉혀놓고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서 해도 돼요. 대신 누군가에게 설명한다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볼게요. 성인학습자라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오늘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흰 종이나 태블릿 PC에다가 내용을 적어가면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부동산 경매의 주요 단어는 이런 게 있고 그건 이런 뜻이야. 등기부에서는 이런 걸 봐야 하고 임장 가기 전에는 손품으로 이런 걸 먼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분명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 설명을 듣는 사람이 근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면 답 못할 것 같은 부분, 그런 부분은 표시해 두었다가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누군가를 제대로 이해시킬 정도로 설명을 잘 하려면 일단 해당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그 개념을 적용한 예시 또한 잘 알고 있어야 해요. 이 이외에도 유사한 개념, 헷갈리기 쉬운 개념 등도 알고 있어야 할 테고, 즉 머릿속에 그 개념과 관련된 스키마, 개념 지도가 엄청 잘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한때 유태인 공부 방법인 하브루타가 엄청난 주목을 받았었죠. 그래서 한국식 하브루타를 적용한다고 저녁 때 식탁에서 부모님이 질문하고 아이가 답하는 식으로 적용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응용하는 건 잘못된 접근 방법이에요. 하브루타가 의미가 있는 건 학습자가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단순히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식의 묻고 답하기가 아니라 사고를 요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학습 내용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고력도 높아지고요. 설명하기 학습법도 이것과 비슷해요.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의견을 묻기보다는 개념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질문이라는 것 정도예요. 설명하기 공부법의 핵심도 학습자의 능동성이에요. 학습자가 스스로 머릿속에 내용을 꺼낸다는 느낌이 들어야 제대로 된 설명하기 공부법이에요. 그래서 좀 더 효과를 보려면 설명을 듣는 사람 역시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도전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해요. 이 풀이 방법보다는 이런 방법이 더 간편한 게 아닌가? 이 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이해한 내용을 살짝 흔들어 놓는 거죠. 만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 어떠한 생소한 내용을 공부하는 분이라면 오늘부터 내 학습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연습장을 꺼내서 나에게 또는 가상의 학생들에게 오늘 배웠던 내용을 찬찬히 설명해 보세요. 분명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완전 학습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개념을 집어넣는 방법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내용만 실천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인풋에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기본인 방법은 반복이다. 그리고 암기가 모든 학습의 기본이다. 이것을 위해서 개념지도, 스키마를 머릿속에 형성하는 데 신경을 쓰고 이걸 위해서 목차를 활용해서 공부를 한다. 학습 분량이 많을 때는 잘게 쪼개서 공부하고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 예를 들면 설명하기 공부법 등이 인풋에 큰 도움이 된다. 이 정도입니다. 어떻게 대본이나 메모 같은 거 안 보고 이렇게 줄줄 설명할 수 있냐고요? 여기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그대로 실천했거든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분명 효과를 보실 거예요.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분명히 공부를 했고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험 순간에는 생각이 나지 않거나 전혀 다른 논리로 접근해서 문제를 틀리는 그런 억울한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을 위한 것이다. 그 답답함을 잘 알고 있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줄 것이며 여기서 알려주는 방법 몇 가지만 활용해도 적어도 아는데 틀리는 억울한 일은 줄어들 것이다. 혹시나 아직 열심히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되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꺼라. 당신을 위한 영상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벌써 이 시리즈의 4번째 영상이네요. 총 5편으로 학습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전달해드리겠다는 기획 의도로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그 마음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목표 설정, 계획 작성, 머릿속에 집어넣는 인풋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여러분께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정보를 밖으로 꺼내는 인출의 과정, 즉 아웃풋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아는데 자꾸만 틀리는 그런 억울한 경험을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공부와 관련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요. 인풋에 문제가 있는 케이스, 그리고 아웃풋에 문제가 있는 케이스. 인풋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보통 절대적인 학습량 자체가 부족한 분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인 학습량은 단순히 공부 시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드는 데 들이는 노력의 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수업과 인강을 들었다면 공부 시간은 많을지 몰라도 학습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절대적인 학습량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인풋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학습 방법을 개선하거나 루틴화하고 계획 세우기를 습관화하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또 하나의 케이스, 바로
아웃풋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당사자가 느끼는 답답함의 크기가 정말 크죠. 분명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아는 내용인데 정작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생각이 나지 않거나 전혀 다르게 풀어버리는 그런 억울한 경험을 하기 때문이죠. 즉, 머릿속에 학습 내용을 집어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꺼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케이스죠. 시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알듯 말듯한 주관식 문제의 답이 답안지를 제출하자마자 떠오른다거나 낮 시간 동안 고민해도 떠오르지 않던 기억이 저녁에 TV를 보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경험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건 그때가 되어서야 아웃풋과 관련된 두뇌 활동이 완료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알고 있는 지식이지만 그걸 꺼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떤 지식을 알고 있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그 문제에서 다루는 지식에 대한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상황 조건이 바로 정해진 시간이에요. 아마도 시험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다면 모든 학습자들의 성적이 지금보다 조금은 더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의 시험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빠르게 꺼낼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한 거예요.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웃풋에 문제가 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습니다. 환경 조건과 학습 농도. 아직 인간에게 남아있는 동물적 본능에 의해서 유사한 환경에서 관련된 지식의 인출이 더 잘 되는 경향이 있고, 이건 환경 조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학습 농도의 경우는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안다고 착각하고 학습을 깊이 있게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혹시 특수부대원들이 훈련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영상을 통해서라도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특수부대원들의 훈련은 잘 갖춰진 트레이닝 센터 같은 곳이 아니라 야외에서 극한의 조건을 세팅해 놓고 훈련이 진행되죠. 이건 실전 상황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 놓고 훈련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야만 위급한 상황에서도 최적의 신체 반응, 즉 아웃풋이 즉각 인출되기 때문이죠.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미지 트레이닝 역시 같은 이유예요. 최대한 실전과 유사한 환경을 떠올리면서 계속 반복해서 머릿속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면 실전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공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웃풋이 잘 되게 하려면 최대한 시험의 환경 조건과 유사하게 맞추고 공부하는 게 좋아요. 수능 시험을 예로 들면 아침에 국어를 치는데 나는 2년 이상 수능 대비를 하면서 매일 저녁 시간대에만 국어 공부를 했다면 아침에 보는 국어 지문이 눈에 잘 안 들어올 겁니다. 책걸상 역시 학교에서 사용하는 규격의 책걸상에서 시험을 치는데 평소 공부는 엄청 넓은 책상에서 자료를 다 펼쳐놓고 의자도 과하게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공부했다면 환경 조건의 불일치로 인해서 아웃풋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환경 조건에서 더 인출이 잘 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공부하는 물리적인 환경 못지않게 경험이라는 환경 조건을 맞춰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컴퓨터를 사용할 때 자주 쓰는 파일은 즐겨찾기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탐색기를 열었을 때 엄청 쉽게 파일을 열어볼 수 있잖아요. 즐겨찾기 기능은 사용 빈도가 높은 파일을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에요. 공부한 내용들에도 이런 즐겨찾기 설정이 필요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 중에서 지금 바로 필요한 정보를 순식간에 찾아낼 수 있어야 하잖아요. 재밌는 사실은 컴퓨터 파일은 우리가 수동으로 즐겨찾는 파일을 지정하는데 우리 두뇌는 자동으로 즐겨찾기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의 두뇌는
인출 빈도가 높은 정보일수록 이건 일상적이고 중요한 정보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암기할 때는 외우는 것 못지않게 자주 꺼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만 우리 두뇌가 이 정보는 중요한 정보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예로 제사를 지내는 집의 경우에 제사 순서를 외우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제사 지낼 때마다 헷갈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가 많지 않은 경우는 제사 순서라고 하는 정보를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만 꺼내기 때문이죠. 인출 빈도가 낮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두뇌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고 태그를 달아버립니다. 문제를 풀어보고 지문을 외워보고 개념의 예를 직접 들어보는 그런 모든 활동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즐겨찾기 설정해 놓는 과정이에요. 인출 빈도가 높을수록 우리의 두뇌는 그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진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시험을 치는 곳과 유사한 환경 조건에서 인출 빈도수를 높이는 것,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아웃풋 전략이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설명을 들을 때나 인강을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지만 막상 문제집을 풀어보면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죠. 기본 문제 풀이 방법을 읽을 때는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개념을 활용한 실전 문제를 접하면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할지를 몰라서 난감했던 적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경우는 학습 농도와 관련이 있어요. 학습 내용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농도 이상의 학습이 필요한데 그 필요 농도에 비해서 내가 들인 노력의 깊이가 그리 깊지 못했던 것이죠. 이럴 경우에 아웃풋이 잘 안 됩니다. 딱히 꺼낼 만한 내용이 없는 상태인 거죠. 앞에 말씀드린 환경 조건은 유사하게 환경 조건을 맞춘다는 것만 알면 곧바로 실천이 가능한데 학습 농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농도 깊은 학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실천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학습 농도를 진하게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게 아는 내용인지 잘 모르는 내용인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최근 5년 정도 기간 동안 교육학 관련 용어 중에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단어가 메타인지일 거예요. 스스로의 학습에 대한 인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 자각하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용어의 뜻은 알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경우는 여전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메타인지만 제대로 작동해도 더 효율적인, 약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제대로 파악 안 하고 그냥 시간 채우기, 시간 때우기식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이 메타인지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시험 공부를 할 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교과서에 목차를 펼쳐놓고 아는 거, 알 것 같은 거, 모르는 것을 먼저 분류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내용들을 공부해 보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내가 아는 것이라고 했던 것들은 정말로 알고 있는 것인지, 알 것 같은 것은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는 내용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이때 안다고 판단을 내리는 근거나 느낌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 근거나 느낌이 아는 것을 판별하는데 센서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더 쉬운 방법은 개념 지도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어떤 공부를 마치면 그냥 책 덮고 공부를 끝내는 게 아니라 연습장이나 빈 종이에 그날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어떤 개념들을 공부했는지, 뜻, 예시 등을 적어보고 중요한 내용, 자료에서 강조했던 내용들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만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면 안다, 다 했다고 느끼기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얼른 공부한 책을 다시 펼쳐보고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그리고 다시 책을 덮고 연습장에 개념 지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이 공부 끝나고 개념 지도를 그려야 된다 라고 마음먹고 공부를 하면 아무것도 못 적는 일은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몇 번 해보면 점점 잘 된다고 느껴질 거예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인출 빈도를 높여서 두뇌가 중요한 정보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개념 지도를 반복해서 그리면 그 내용이 즐겨찾기로 등록이 되는 거죠. 문제풀이에서도 메타인지를 키울 수 있습니다. 안다, 쉽다고 착각하는 문제들만 줄여도 시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약점을 보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보통의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것을 보면 문제를 다 풀고 채점을 하면서 맞고 틀리고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해요. 근데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요. 알고 맞힌 문제, 모르고 맞힌 문제, 알고 틀린 문제, 모르고 틀린 문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보면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알고 맞힌 문제. 문제에 등장하는 개념과 그 풀이 방법, 보기가 오답인 이유까지 모두 알고 있는 문제를 알고 맞힌 문제로 분류해 주세요. 만일 정답은 곤란했지만 문제에 등장하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꺼림직하거나 보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따로 표시를 해두세요. 두 번째, 모르고 맞힌 문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는 이유는 내 머릿속에 제대로 개념이 형성되어 있는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죠. 그 문제집의 문제를 맞히고 틀리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공식적인 시험에서 그 개념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면 맞히는 거예요. 문제집 문제풀이는 그저 과정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맞힌 문제는 틀린 문제와 똑같이 취급을 해야 해요. 해당 개념을 다시 살펴보고 보기들도 꼼꼼히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공개하는 문제집이 아니라면 최대한 솔직하게 채점해 주세요. 다음은 알고 틀린 문제. 이 범주에 들어가는 문제들은 문제에 등장하는 개념과 보기에 등장하는 내용들까지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틀린 경우죠. 이 경우 잘 풀었지만 답 표기를 잘못해서 틀렸다면 알고 맞힌 문제로 분류해도 돼요. 그 이외의 이유로 틀렸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에요. 이 문제들의 경우에는 따로 표시를 해두었다가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한번 풀어보고 나머지 범주, 알고 맞힌 문제, 모르고 맞힌 문제, 모르고 틀린 문제 중에 하나로 다시 분류해야 돼요. 만약에 또 틀렸다면 그건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니까 다시 그 개념을 찬찬히 살펴보는 걸 권합니다. 마지막, 모르고 틀린 문제. 당연히 학습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케이스죠. 실제 머릿속에 제대로 개념이 자리 잡지 못해서 틀린 경우인데 이런 문제의 숫자를 줄이는 게 실력 향상의 핵심이에요. 문제풀이 역시 반복을 권합니다. 학생들에게 문제를 분류할 때 2번 정도는 풀어보라고 해요. 2번 다 맞춘 문제는 알고 맞춘 문제로 분류해서 3번째부터는 문제풀이에서 제외를 시키죠. 같은 문제집을 3번, 4번, 5번 풀다 보면 모르고 틀린 문제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알고 맞힌 문제가 점점 늘어나면서 자신감도 커질 겁니다. 문제풀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념과 그 개념과 연관이 있는 개념들에 대한 인출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이게 되면 문제를 보는 순간 그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를 틀릴 수가 없겠죠. 메타인지와 관련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인강을 잘 활용하는 방법.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인강을 마치 드라마 정주행하듯이 보고 있어요. 약간 다 봐야 한다는 의무감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남고 남지 않고는 둘째치고 일단 완강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작동하는 거죠.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교원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시절에 교육학 강의를 인강으로 수강했는데 대략 한 7, 80강 정도였어요. 합격한 선배들의 합격 수기를 보면 교육학 기본 강의를 3, 4번 반복해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계산법으로 남은 기간 동안 매일 하루에 한 4강 정도씩은 들어야겠다라고 실천을 했죠. 근데 공부라는 게 매일매일 변수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변수 때문에 하루가 밀려버리면 다음 날은 들어야 할 인강이 8개로 늘어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일 아침 1.5배속으로 연달아서 들었어요. 덕분에 진도가 밀리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문제는 머릿속에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 기억나는 거라곤 강사분이 중간중간에 했던 농담과 인생 조언 뭐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정작 중요한 학습 내용은 거의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마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꽤나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인강은 어떻게 듣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끊어서 본다는 거예요. 인간의 집중 시간에는 한계가 있고요. 회복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급하다고 연속해서 계속 볼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아요. 학교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인강을 들어보세요. 한 강이 끝나면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두고 앞에 공부한 내용을 즉각 복습하고 나머지 시간은 쉬는 거죠. 인강을 듣는 목적을 잊으면 안 돼요. 머릿속에 쉽게 집어넣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겠죠. 한 강 다 들으면 연습장에 방금 들었던 강의에서 다룬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학습 내용은 뭐였고 전체 학습 중에 어느 부분인지 어떤 예시들이 나왔는지 등등을 적어보는 거예요. 만일 아무것도 안 떠오른다면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해요. 막상 다시 들으면 아 그래 이거 얘기했었지 라고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학습 내용에 대한 인지이지 기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야 할 내용이 주로 이런 내용이 있었고 내가 이전에도 들었던 적이 있었다는 걸 알아차린 것이지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꺼내서 기억한 게 아니라고요. 공부 다시 해야죠. 인강은 TV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다 봤다, 완강했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보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꺼내보기를 반복해보세요. 이것만이 인강 내용을 내 것으로 제대로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은 아웃풋, 즉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꺼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크게는 2가지 환경 조건을 맞춘다, 농도 깊은 공부를 한다 이렇게 제시해 드렸고요. 환경 조건은 물리적인 환경, 그러니까 시험 상황과 비슷한 조건에서 공부하는 것을 권해드렸고 자주 인출하는 연습을 해서 두뇌가 즐겨찾기 태그를 달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농도와 관련해서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메타인지를 키우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개념 지도 그려보기, 문제풀이 시에 알고 맞힌 문제, 알고 틀린 문제, 모르고 맞힌 문제, 모르고 틀린 문제로 구분해보기, 인강은 끊어서 보고 즉각 복습으로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등을 제시해드렸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정리도 어떻게 보면 영상을 보고 머릿속에 바로 개념 지도를 그리면서 즉각 복습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학습에서 인풋과 함께 아주 중요한 축인 아웃풋에 대한 아웃풋에 필요한 이야기는 이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잘 보셨다면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한 분이고 그 의지가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만 마음을 흔드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있다. 이번 영상은 공부가 잘하고 싶은 당신이 이런 이야기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그중 몇몇은 이 영상 덕분에 정말 놀라운 성과를, 이전과는 다른 성과를 보일 것이다. 내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라. 분명 놀라운 성장은 당신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학습법 대작 시리즈 그 마지막 편입니다.
학습과 관련해서 권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분명 지금보다 더 좋은 학습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유튜브에 그 수많은 영상 중에 자극적인 썸네일과 제목이 가득한 그 영상들 중에 이 영상,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 보이는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그 영상을 클릭하셨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은 지금 공부라는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더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니까요. 여기서 그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을 여러분의 일상에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유명 유튜버들의 말에 의하면 영상을 시청한 사람 중에 실천까지 하는 경우는 10% 남짓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꾸준히, 그러니까 내 생활의 일부가 될 때까지 대략 2개월가량의 시간 동안 실천하는 사람은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 정보, 공부 노하우, 운동 노하우, 부업 정보 등을 공유하는 거예요. 어차피 따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영상을 본 분 중에 실천으로 옮기는 분은 남들보다 더 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안 하는 걸 여러분들은 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찾아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딱히 잘생기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 남자가 나와서 공부 이야기를 하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본 여러분은 분명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 추천하는 것 3가지와 방해가 되는 것, 추천하지 않는 것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부와 관련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는 너무도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은 내용들만 추렸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보통은 추천하는 거 3개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추천하지 않는 거 3개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 거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 이전 영상들의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은 4분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이건 꼭 전달해야겠다 하는 부분은 보다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려면 4분 이전에 다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추천하지 않는,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되는 행동이나 낭설에 대해서 먼저 다루기로 했습니다. 좋은 것을 권하는 것보다 안 좋은 것, 치명적인 것을 멀리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추천하지 않는 첫 번째는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장담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시험이라는 과정이 있는 거의 대부분의 공부는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카페 같은 게 있겠죠. 근데 가급적이면 카페는 수험생활 초기에 1~2달 정도만 참고하시고 이후로는 멀리하세요. 정보가 궁금하다면 조금은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그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친구를 곁에 두고 쉬는 시간에, 쉴 때 그 친구 이야기를 듣는 정도만 하세요. 정보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접속했지만 생각보다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도 많거든요. 제 경험을 예로 들어 드릴게요. 교원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특정 카페에는 저와 같이 사회과 교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먼저 합격한 합격생들의 합격 수기도 있고 임용시험에 대한 정보들도 있었죠. 처음에는 일종의 소속감, 공감대 이런 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공부 시간을 줄이게 되거나 아니면 이후 학습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올해 교원 선발 예상 인원을 올리면서 지인이 교육청에 근무하는데 대략 이렇다더라, 미리 발표된 예상 선발 인원과 좀 차이가 있다더라 라고 적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글을 보면 진위를 확인하고 싶어서 막 검색을 해요. 이런저런 기사도 보고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고
근데 딱히 팩트 체크가 안 돼요. 그냥 불안하고 찝찝한 마음으로 검색을 접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질문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수험생들 사이에 애매한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올리고 의견을 구하죠. 그러면 댓글로 각자의 생각을 올려요. 만일 내가 시원하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혹시나 나 역시도 잘 모르고 있었다면 그 질문에 달린 수십 명의 댓글이 신경이 쓰이죠. 꼭 나만 못하는 것 같고 그 과목 공부부터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정성껏 자신에게 맞춰서 세워두었던 학습 계획 다 틀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니면 어떻게 내가 답을 달았는데 누군가가 대댓글로 반론을 올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게 뭐라고 논쟁이 시작되죠. 굳이 필요 없는 논쟁이고 시간 낭비예요. 그냥 내 공부, 내 갈 길을 가면 됩니다. 여러분, 합격자들은 합격자 발표가 끝난 직후 며칠이 지나면 그 커뮤니티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1년 중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나처럼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주로 들어와요. 이들 중에 일부는 불안감만 증폭시키는 풍문을 투척해놓고 나가기도 하고요. 또 일부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광고성 내용들도 올라오죠. 학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게 더 많다는 게 문제예요. 합격자 수기도 마찬가지예요. 합격자 수기는 여러분이 공부 초기에 방향을 잘 못 잡을 때 그때 참고만 하는 거예요. 합격생들의 상황과 내 상황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자세히 수기를 적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변수를 다 적을 수는 없어요. 또 다른 경우는 읽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읽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고2 때까지 성적이 엉망이라서 2학년 겨울방학부터 마음 잡고 공부했다 라는 내용을 적었다고 칩시다. 이 글을 읽은 학생은 5등급, 6등급인데 1년 정도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글을 쓴 사람은 본인 기준에 3등급 넘어가면 좋은 성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합격 수기는 동기부여 소설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세요. 어떤 책을 받고 어떤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지만 참고해 주세요.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글에 담겨 있는 수험생의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을 본받고 내 생활에 그대로 옮기면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보가 부족해서 성과를 못 내기보다는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야 할지를 몰라서 성과를 내기 힘든 시대예요. 이럴 때는 과감히 들어오는 정보의 양을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활동을 줄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냥 눈 감고 쉬세요. 그게 더 여러분의 후속 학습에 도움이 될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딱히 큰 의미가 없는 숫자인데도 수험생들 사이에 엄청 의미를 두는 그런 숫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숫자, 통계 자료들을 허수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쟁률 같은 게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명목 경쟁률에 신경 쓰지 않아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쟁률이라고 하는 건 의미 그대로 응시 인원 전체를 기준으로 단순히 몇 명의 한 명꼴로 합격했는가를 보여주는 수치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숫자로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등의 이유로 지원하는 사람들의 숫자까지 포함된 결과예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응시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당일날 결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응시자의 숫자를 다 제외하면 실제로 일정 기간 이상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한 나와 진짜 경쟁해야 할 사람의 숫자는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경쟁률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과목 평균 역시 마찬가지로 허수예요. 과거에는 진짜 1등부터 꼴등까지를 한 줄로 세워야 했기 때문에
전 과목 평균을 계산해서 전교 등수를 계산했죠. 근데 등급제로 바뀐 이후로는 이게 딱히 의미가 없어요. 뭐 과락 조건이 있는 자격증 시험이 아니라면 굳이 전 과목 평균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과목 평균은 그저 전체적인 학습 정도, 수준을 가늠할 때 쓰는 참고 자료 정도예요. 그보다는 어떤 과목이 특히 더 부족한지 그걸 찾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이와 비슷하게 순 공부 시간 역시 허수인 경우가 많아요. 타이머를 가지고 공부 시간을 체크하는 건 학습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일정 시간 이상으로 공부 시간을 확보했다면 그 다음은 절대적인 시간보다 효율성에 집중해야 해요. 똑같이 12시간 공부했다면 어떻게 하면 더 높은 효율로 공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지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겠다는데 너무 목맬 필요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들이 학습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의 멘탈을 흔들고 방해할 거예요. 이 시리즈 첫 번째 영상부터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공부는 타고난 유전자, 절대적인 학습 시간, 의미 있는 노력, 그리고 제대로 된 학습 방법의 함수입니다. 평균, 통계 자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의미 있는 노력의 시간, 그리고 제대로 된 학습 방법입니다. 숫자에 흔들리지 마세요. 굳게 마음 먹고 여러분이 가려고 한 그 길, 그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4당 오락이라고 해서 4시간 공부하면 합격하고 5시간 공부하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딱히 믿음이 가지 않는 말이지만 그래도 잠을 좀 넉넉하게 자면 나만 나태해진 것 같고 뒤처진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수험생들 중에 일부는 각성제 등을 복용해서 인위적으로 수면 시간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이건 지금도 그렇게 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잠의 기능에 대해서 몰랐던 시대에는 잠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까지 학습에 투자하는 게 좋은 방법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인간의 두뇌에 대한 연구가 깊이 있게 진행되면서 수면의 역할, 수면의 기능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두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정 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은 우리가 의식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컴퓨터의 경우에는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는 명령과 정보가 들어오면 멈춰버리잖아요. 우리 흔히 뻗는다고 하죠. 들어오는 정보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속 버벅거림이 발생하다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두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동시에 많은 정보가 들어온다고 해도 활동 중인 두뇌 회전이 버벅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 두뇌의 처리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기도 하고요. 받아들인 정보를 별도의 시간에 따로 처리하는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두뇌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이전에 받아들였던 정보들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작업 기억에 남아있는 많은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보내기도 하고 반대로 삭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의식에 남겨두기도 하고요. 쉽게 말하면 청소, 정리 정돈을 하는 거예요. 간뇌 등과 같이 신체 활동을 조절하는 영역 역시 수면 중에 신체의 다양한 움직임을 조절한다고 해요. 호르몬의 분비나 자율신경계 조절 등이 이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잠을 좀 자면 컨디션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패턴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렘 수면과 논렘 수면, 그러니까 얕은 수면과 깊은 수면을 번갈아 가면서 수면을 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대로 수면 시간을 가져가는 게 컨디션 유지에 좋다고 하는데 그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6시간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8시간 정도가 되고 그런 거죠. 이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적의 수면 시간 이런 건 없어요. 각자의 상황과 조건, 타고난 신체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잠을 줄이는 건 이후에 할 공부에 방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컨디션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수면을 취하고 깨어있는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보내보세요. 지금부터는 공부에 도움이 되는 추천해드릴 만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운동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산소 운동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남학교의 점심시간은 그야말로 전쟁이죠. 얼른 밥을 먹고 조금이라도 더 축구를 하기 위한, 한 30분 정도 최선을 다해서 축구를 하고 오후 수업이 시작되면 땀도 식고 체력도 소진돼서 저절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운동하고 들어오면 공부가 안 된다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최신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적당한 수준의 운동은 분명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캐나다 시티파크 고등학교에서는 학습 장애를 겪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학습 전 20분 동안 러닝머신,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을 시켰는데 이 학생들의 독해력, 작문 능력, 수학 점수가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국내 연구 중에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뇌과학연구소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운동 전후 뇌 속의 혈류량을 비교하는 실험이었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유산소 운동 후 새로운 뇌혈관이 형성돼서 뇌세포 생성을 돕고 신경 전달 물질의 전달이 더 원활해져서 뇌를 젊게 해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외에도 일본의 학습 전문가 요시다 다카요시에 따르면 장기간 동일한 공부만 하게 되면 뇌의 특정 부분에만 자극이 가해져서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머리가 안 돌아간다 라고 하는 상황은 이런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이럴 때는 두뇌 전체를 활성화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간단한 신체 운동만으로도 두뇌의 다양한 부분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두뇌 회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면 적절한 강도, 그러니까 최대 심박의 60%를 넘지 않는 정도의 강도로 20분 이상 지속적으로 하는 운동은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정도 강도의 운동을 우리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대입 수험생 연령대를 고려하면 대략적인 최대 심박은 분당 200회 정도죠. 그러니까 이 최대 심박의 60% 정도면 분당 120회 정도 되겠네요. 두뇌 활성화 이외에도 체력 증진이라는 점에서도 운동은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약으로 체력을 끌어올린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약을 먹을 때만 체력이 좋아지고 안 먹으면 다시 나빠진다면 약에만 의존하게 되겠죠. 근본적으로는 체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외국의 세계적인 대학들을 보면 그 대학 학생들은 학문 이외에도 조정, 럭비, 테니스 등의 스포츠에서도 아마추어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그 분야에 타고난 재능이 있거나 모든 부분을 다 잘하는 능력을 타고났기보다는 어릴 적부터 운동과 학습 모두를 균형 있게 발달시켰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부터 공부 중간중간에 간단한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분명 학습에 도움이 될 겁니다. 앞서 일본 학습 전문가 요시다 다카요시의 연구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죠. 공부 중간중간에 신체 활동을 해서 두뇌의 모든 부분을 활성화시킨다. 비슷한 맥락에서 전환학습을 추천해드립니다. 사실 전환학습이라는 용어는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성격이 다른 분야의 공부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걸 말합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저는 학창시절에 물리를 유독 어려워했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 물리를 보고 있어도 딱히 몰입된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공부랑 같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공부 방법을 바꿔봤어요. 물리를 1시간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국어나 영어를 1시간 보거나 아니면 제일 좋아했던 사회 과목을 1시간 공부했죠. 그리고 다시 물리를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물리를 공부하는 절대적인 시간 자체는 줄어들게 되는데 신기하게 물리를 포함해서 다른 과목들의 성적들까지도 더 좋아졌어요. 이런 경험은 학창시절에 공부를 좀 해봤다는 분들은 다들 한두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공부의 성격별로 분류를 해보면 국어나 외국어 같은 언어학습, 수학 중에서 공식만으로 푸는 문제나 도형 등과 같은 계산학습,
확률과 통계같이 수학과 논리를 접목해야 하는 논리학습, 그리고 한국사나 세계사와 같이 시간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 이야기학습, 지리 같은 공간학습, 물리로 대표되는 추상적인 개념학습, 화학, 생물, 사회 과목 같이 개념을 적용하는 개념 적용학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직하게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공부가 잘 안 된다 싶을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과목을 전환해 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공부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독서. 사실 독서는 저 말고도 가깝게는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 거의 모든 어른들이 추천하는 활동일 거예요. 그냥 막연히 좋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책이니까 많이 읽으면 좋다는 게 아니라 왜 독서가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독서를 하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합니다. 학창시절 공부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일상에서 눈으로 딱히 실물을 접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습니다. 생물의 거의 모든 내용이 그렇고요. 손가락, 발가락 사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수학의 모든 분야, 그리고 사회 교과목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 단어가 가장 기초가 된다는 외국어 학습 등 거의 모든 학습 내용은 추상적인 개념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특히나 초등학교 5학년 때와 중학교 2학년 때 학습을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기 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면 이전 학년도와는 달리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입헌군주제, 권한쟁의 심판, 이런 단어들 딱 들으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쉽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 교과서에는 나오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단어 자체도 어려운데 이걸 깊이 있게 들어갔다가는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은 독서를 통해서만 길러집니다. 사실 나와 비슷한 언어 수준을 가졌지만 학습에서는 약간 앞서 있는 학습자와 학습 관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면 좀 쉽게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독서밖에 없다는 겁니다. 초등학생 시절에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 만화로 된 책은 가급적이면 멀리하는 게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독서의 또 다른 학습 효과는 요약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초등학생들이 영화 한 편을 보면 줄거리 요약을 잘 못합니다. 2시간 남짓의 영화를 보고 줄거리를 말해달라고 하면 지엽적인 내용에 치우치는 경우도 많고 이야기의 순서가 뒤섞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표현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중요도를 파악해서 삭제하고 요약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줄거리 요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학습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혼자서 교과서나 참고서를 읽고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인강을 들었을 때 한 강의, 하나의 주제가 끝나면 그 내용 흐름이 어떤지, 어떤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중요도에 대한 판단이 잘 안 돼요. 이걸 연습한 적이 없거든요. 초등학생들 독후 활동으로 다양한 활동 많이 시키죠. 이거 더 해야 합니다. 줄거리 말하기, 독서 토론, 독서 일기 쓰기 등등 더 해야 합니다. 이게 절대 쓸데없는 짓이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개념의 경중을 파악하고 흐름을 스스로 짜보는 연습이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능력들은 결국에는 머릿속에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당연히 이런 능력들이 발달한 학생은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게 가능해지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독서를 추천하는 겁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어떤 책이든 좋습니다. 일단 읽으세요.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머리를 식히는 용도로 일단 읽으세요.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학습에 도움이 되는 능력이 함께 발달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 방법 대작 시리즈 마지막 편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 위주로 정리했으니까 반복해서 보세요. 꼭 화면 안 봐도 됩니다. 소리만 들어도 되니까 공부하다가 쉴 때, 잠들기 전에, 공부 시작할 때 눈 감고 그 내용에 집중해서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이 내용들을 자근자근 씹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듣고 실천해 주세요. 그러면 분명 지금보다 훨씬 크게 성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편부터 여기까지 모든 내용을 따라오셨다면 분명 남다른 의지가 있는 분일 테고 그 의지가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켜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How to Study 강쌤이었습니다.